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신용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이 신용장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뭐 하셨다시피 일단은 이제 신용장이란 것은 은행의 어떤 뭡니까? 은행의 신용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중간에 들어서 수입자와 수출자의 어떤 그 신용을 대신해 줌으로써 수입자가 은행을 믿고 선적을 하고 수출자가 은행을 믿고 이제 그 돈을 맡겨서 중간에서 은행이 수입 수출자에게 선적한 것을 확인하고 수입자를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신용장이라 했다. 그다음에 이제 신용장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것들 이제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격지간 어떻게 떨어져 있는 이 관계에서 이러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역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뱅킹 시스템입니다. 그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쭉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뒤에 같이 또 연결이 되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개설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할 만큼의 금액을 미리 수입업자에게 받아두죠. 담보로서.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디포짓이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이때 이 은행을 우리가 개설은행, 그래서 오프닝 뱅크다 이렇게 했다. 뭘 오프닝한다? 신용장을 오프닝한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오프닝 뱅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이 개설되면은 이 신용장을 다시 이제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누구에게 통지합니까? 신용장은 결국 beneficiary에게, 그죠? beneficiary는 이 신용장으로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결국은 수출업자죠. 그죠? 그래서 수출업자를 우리가 beneficiary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이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수출업자에게 통지가 되면은 이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믿고, 원래 신용장은 취소불능이죠. 그죠? 이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믿고 뭡니까? 자기가 물건을 준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물건을 준비해서 신용장을 이제 내고 한다. 결국 무슨 말이냐? 물건을 준비하고 나서 선적을 합니다. 그럼 선적을 하면은 우리가 선적을 이제 쉬먼트라 그러잖아요. 선적을 하고 나면 선사에서 자기 물건을 실었다는 증명서를 보관증을 끊어주죠. 우리가 그 보관증을 다른 말로는 B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선화증권, 즉 Bill of Lading이다. 즉 우리 배에 당신이 물건을 갖다가 적재했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끊어주면서, 그죠? 끊어주면서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요 선적을 요 서류를 갖다가 운송 서류에다가 운송 서류 일부로 가지고 해서 수출업자는 그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느 은행에 보통 이제 통지은행이 매입은행이 됩니다. 매입은행은 뭘 매입한다는 이야기죠? 서류를 매입한다는 겁니다. 어떤 서류를 나중에 이제 이 수입업자가 통관하고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이 수입업자가 이것을 이제 통관하고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서류를 갖다가 매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죠? 통관하고 물건을 찾는 옵션. 그것을 이제 이럴 때 필요한 이제 서류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매입은행은 서류를 매입합니다. 매입하면서 우선
신용장의 가장 큰 이용 목적 중 하나인 대금을 바로 지급하죠. 그죠? 누구에게? 수출업자에게. 자, 이때 이제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이유는 이미 이 대금에 대한 디포짓을 수입업자가 벌써 여기서 수입업자가 게스은행에다가 디포짓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디포짓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예탁이라는 뜻인데요. 이 예탁은 어떤 종류의 예탁이냐면 결국은 신용장 금액에 대한 그러한 이제 디포짓을 해놓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내고은행은 돈을 먼저 줍니다. 주고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이 게스은행에 이 돈을 갖다가 운송서류와 같이 돈을 줬다는 증명서인 뭡니까? 환음을, 그죠? 환음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제 같이 준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같이 넘겨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프로세스대로 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매입은행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출업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입업자에게 돈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받으려면은, 이 서류가 어쨌든 다 가가지고, 운송서류가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운송서류를 갖다가, 확인하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출업자는 자기가 먼저 물건을 먼저 보내는 것이, 위험하니까, 이제 일단, 여기에서 이 매입은행이 먼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은행을 믿고 물건을 보낸 겁니다. 근데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믿고 이게 수입업자가 반드시 돈을 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신용장은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신용장이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실질적으로 서류가 가고 돈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죠? 은행이 중간에 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자, 그런데 결국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은행이 먼저 돈을 준다는 것은 여기에 이 사람이 받을 것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0일 정도 이런 과정을 통하면은 한 30일 정도 필요한데 이 사람 이런 것들을 돈을 직접적으로 받으려면 하면 30일 필요하다 합시다. 근데 은행이 바로 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일치의, 먼저 주니까 30일치의 이자를 갖다가, 그죠? 그러면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돈을 먼저 이렇게 내주는 것은 결국은 수출 재금을 지급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뭡니까? 미리 주는 거죠. 미리 준다면은 이 사람은 30일 정도 있다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미리 받는다면 30일치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30일치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자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핸들링하는 수수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합니다. 그죠? 수수료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결국은 이자하고 수수료 같은 걸 제외하고, 결국 어떻게? 이제 여기 이제 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고하면은, 이 수출업자는 이제 사실 여기에서 관계가 끝납니다. 여기 이제 종료가 되죠. 수출업자는 이제 이 신용장 관계에서는 나중에 이제 소구라 해서 이 수입업자가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것을 할 때 이제 디포짓을 갖다가 이제 하기 때문에 돈은 이제 부도가 나지는 않겠죠. 부도가 나지는 않는데. 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이 운송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 그죠? 이 운송 서류가 잘못된 것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내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기 운송 서류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가져간 돈 다시 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소구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소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더 뒤에 가서 좀 더 공부를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수출업자하고 이제 이 신용장 시스템에서 수출업자와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자, 수입업자와의 은행의 관계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운송서류를 송부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때 이 은행이, 매입은행이 이제 추심 의뢰은행이 되고요. 개설은행은 추심은행이 됩니다. 추심은행이 돼서.
이 주식은행에게 이제 갑니다. 가면은 여기서 결국은 이제 주식은행은 대금을 갖다가 상환을 합니다. 왜 이때 내고를 하면서 자 원래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인 환음을 자, 이 사람이 이 은행이 먼저 줬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환음을 발행해서 내가 돈 줄 거 있는데 이 사람 앞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매입은행이 나한테 먼저 줬기 때문에 환음을 발행해서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입은행이 결국은 이 환음을 수입업자에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양은 받는 거죠. 돈을 줬기 때문에. 자, 그러고는 사실은 신용장에서는 이 내고은행이 수입업자하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설은행, 개설은행이 사실은 수입업자하고 이제 디포짓을 하고 그 다음에 LC를 오픈했죠, 그죠? 그래서 이 개설은행이 책임이 있습니다. 뭘 책임을 지급할, 환음을 지급할. 그래서 신용장에서의 지급인은 바로 이 개설은행이 지급인이 되는 겁니다. 드로이가 됩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급인이 이제 되는 거죠. 환음의 지급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행하고도 이제 사실 끝납니다. 동지은행과 개설은행. 그러면 이제 개설은행은 다시 수입업자에게 추심을 해서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운송서류를 제시하면서, 자, 운송서류를 제시했고, 자, 이 사람들 이제 환음에서 앞에 먼저 지급한 게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인수하면서 이 대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심을 하죠.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이 수입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놨으면 현금을 주고 부동산을 상쇄시키든지 아니면 현금을 디포짓 했으면 이 현금을 개설은행이 바로 수금해가는, 그죠? 자기 계좌에 있는 것을 바로 이제 자기 은행 계좌로 돌려서 자기가 회수해가는 이러한 이제 절차가 끝나됨으로써 신용장은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단 신용장의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였습니다. 그죠? 앞 시간에 했던 프로세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볼까요?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 보통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플로우 차트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용장 거래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하나하나씩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수익자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beneficiary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환음을 발행하는 자죠. 수출업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drawer 이렇게 하고도 addressee, user 이렇게 이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장이 발행되는 상대방 수출업자를 우리가 수익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거래에서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beneficiary라는 말을 쓰게 되고, 자, 수출업자는 매매계약에 특정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용장 조건에 의해서 환음을 발행하거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설은행을 이제 수입업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이제 수입업자를 applican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로는 accountee라고 이야기하고, 또 consigne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consignee라는 이야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선화증권에서, 그죠? 물건을 받는 자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수탁자, 받는다, 그죠? 받는다. 그래서 consignee 이런 식으로 이제 accountee, 그죠? 어카운트를 갖다가 개설되게 하는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고요. 누가 수입업자죠. 그때 이제 우리가 applicant다 이렇게 하거든. 그 내용을 지시하는 수입업자. 자, 그러니까 신용장의 내용을 어떠한 식으로 신용장의 어떤 requirement를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러한 조건으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수입업자고, 수입업자가 결국은
그 내용을 갖다가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업자는 최종적으로 수입 대금을 결제할 의무가 있는 일종의 채무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카운티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물품을 갖다 받아보는 수화인이죠. 수화인. 그죠? 그때 이제 송화인, 수화인 이렇게 합니다. 송화인은 컨사이너 이렇게 이야기하고 받는 사람은 컨사이니. 그 다음에 보통 채무자이기 때문에 어카운티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채무자이기 때문에 어카운티. 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중에 이제 무역 거래 무역 이제 계약을 할 때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누가 어떤 의무를 가지는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나눌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빨리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당사자, parties, 우리가 파티 그러면 이제 파티한다 이런 뜻이 되고 부분이라는 뜻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거래에서의 계약에서의 파티는 당사자를 이야기합니다. 당사자, parties 이렇게. 자,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에서 개설은행이다. issuing이다. issue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발행하다는 뜻이죠, 그죠? issue, 그죠? 그래서 issuing bank는 발행하는 은행.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오프닝 뱅크. 무엇을 오픈한다는 이야기죠? 신용장을 오픈한다. 그래서 오프닝 뱅크 또는 이슈잉 뱅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을 개설 의뢰인, 즉 애플리컨트인 누구죠? 수입자에 의해서 개설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설 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혹은 자신을 위해 수입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을 우리가 이슈잉 뱅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용장의 지시에 따라, 지시는 누가 한다고? 애플리컨트가 하죠, 그죠? 애플리컨트 신청자가 요렇게 갖춰 주십시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신용장의 지시에 따라 발급된 환음이나 운송 서류에 대해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할 것을 수익자나 그 밖의 당사자에게 약정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수입자가 왔습니다. 수입자가 오프닝하고 오프닝 해주세요 하죠. 그럼 이제 오프닝하면 어떻게 지급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급은 바로 나중에 수출자가 물건을 싣고 그 다음에 내고하고 그 이제 내고했다는 정서인 환음을 갖다가 발행하면 환음을 받는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에사이트라고 그죠? 에사이트 그죠? 바로 지급하는 거. 사이트 드래프트에서 그죠? 바로 지급하는 거고 연지급이라는 것은 지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연하다, defer, 지연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일단 물건을 싣고 보내고 내가 한 30일, 60일, 90일 whatever, 그죠? 무엇이든 간에 어떤 그렇게 해서 조금 내가 늦게 지급을 해주는 조건으로 신용장을 열겠습니다. 사전에 물론 그거는 어떻습니까? 사전에 그것은 어떻게? 수출업자하고 조율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매매 계약서상 그런 내용을 확정하고 이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죠? 물론 사후에도 상관없고 또한 매매 계약하고는 계약서의 내용하고 신용장은 완전히 별개의 겁니다. 그 독립성의 원칙이라 하죠. 매매 계약서의 내용하고 신용장에 열려있는 신용장의 어떤 내용하고 틀리다 해서 그 신용장이 무효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별개의 것이다. 신용장은 신용장 그 자체로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물론 상대가 아니면 그걸 억셉트 안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인수란 것은 우리가 보통 연지급할 때 신용장을 환음을 갖다가 인정하는 것을 인수라 한다. 무슨 말이냐? 자, 저쪽에서는 수출하고 이미 매입은행인 즉 내고은행에 뭘 가져갔습니까? 내고은행으로부터 돈을 먼저 선지급 받아갔죠. 선지급이 아니고 바로 받아갔죠. 동시에 선적과 동시에. 자, 그러면은 이제 매입은행은 그 돈을
줬기 때문에 누구인가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개설은행에 받죠. 근데 개설은행은 또 누구에게 받아 놓습니까? 개설할 때 애프리컨트, 즉 수입업자에게 미리 담보를 확보해 놓죠.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죠. 환음에 대해서. 환음이란 것은 결국은 매입은행이, 내고은행이 누가 발행한 수출업자가 발행한 채무 독촉 서류,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돈을 빨리 주세요라고 독촉하는 그 서류를 양도받았죠. 왜? 돈을 미리 수출업자에게 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자기는 뭡니까? 다시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한테? 이것을 신용장을 오프닝한 개설은행에 받게 됩니다. 개설은행은 다시 이것을 수입업자에게 받게 되고, 자, 하지만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하고 수입업자 간의 관계는 별도고, 일단 내공은행은 개설은행과의 관계까지만 갑니다. 그리고는 신용장에 대해서 선지급한 금액을 누구에게? 개설은행에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 환음이, 즉 내공은행이 돈을 주고 양수받은, 인도받은 이 환음을 바로 지급할 건가? 환음이 만약에 개설은행이 왔을 때 수입업자는 바로 지급할 것인가? 그 금액에 대해서.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어떤 시간이 일단 인수만 하고, 일단 환음을 인수한다는 것은 내 돈 줄 거 있는 거 내가 인정하고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돈을 먼저 준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수, acceptanc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인정만 해놓고 돈은 환음 인수한 후 그건 정황이 나름이지만 30일, 60일 일단 뒤에 줄 거다. 그렇게 그런 조건을 할 거냐. 하여튼 그것도 전부 다 수입업자가, 즉 애프리컨트가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는 수출업자가 결정하겠죠. 그죠? 보통 보면 사전에 이제 얘기가 된 상태에서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개설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dvising이라는 말과 notify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보통 통지를 한다 이럴 때는 이제 notify라는 말을 써서, 그래서 notifying bank 또는 다른 말로 advising bank, 이건 어떤 표현이든 간에 통지은행을 이야기합니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이 발행되었다는 것을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이 바로 수익자인 수출업자에게 원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통의 경우에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용장 거래할 때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라든지, 또는 이제 스위프트 코드는 은행 간 전신의 어떤 전화번호와 같은 거죠. 각 이제 은행이 이 고유의 스위프트 코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팩스를 보낼 때 전화번호가 필요하듯이 이러한 이제 나름대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 인식 번호를 이제 우리가 스위프트 코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스위프트 코드에 또 계좌번호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스위프트 코드하고 뱅크 스위프트 코드하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주면 이제 그 계좌번호의 어떤 소유주에게 노티파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통지은행을 갖다가 우리가 notify bank 또는 advising bank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아랍계 기업들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자기 은행, 결국은 이제 자기 나라 은행의 어떤 분사무소를 통해서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비도 보통 보면
뭐 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뭐 기업이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으면은 이게 굉장히 또 커지지 않습니까? 금액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노티파잉을 이제 노티파이는 보통은 이 나중에 이제 매입은행이 이제 그 내고은행이 이제 보통 같이 해줍니다. 보통 같이 해주는데 이게 달라질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뭐 그것은 노티파잉만 되면 되니까요. 그죠? 노티파잉만 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 중간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전달해주는 중간은행의 입장에 있어서 신용장 거래 당사자 중 책임이 가장 가벼운, 그냥 토스만 해주는 겁니다. 토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주면 좀 문제가 되겠죠. 엉뚱한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이제 노티파잉 해주면은 그거는 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뭐 그냥 뭐 큰 이제 그 뭐 어떤 책임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쵸. 그래서 어드바이징 뱅크 또는 노티파잉 뱅크는 개설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전달해주는 은행이다. 그죠? 그 다음에 통지은행이 지정에 대한 요청이 없다. 그죠? 없으면은 보통 지정이 없으면 개설은행의 본지점 환거래은행으로 이제 보통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통지은행이 이 통지은행이 내고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하면은 편리합니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지은행이 통지은행에 대한 이제 통지은행이 지정하지 않는다면 수출업자가 뭐 우리 은행을 요 은행을 통해서 통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면 보통 오프닝 뱅크의 본 지점 또는 환거래은행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드바이징 뱅크 또는 노티파잉 뱅크는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전달해주는 중간은행의 입장에서 신용장 거래 당사자 중 책임이 가장 가볍다. 그죠? 대신에 이제 신용장의 진정성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이게 가짜로, 그죠? 인터셉트 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이제 좀 확인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이제 기울여서 확인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확인은행,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컨퍼밍 뱅크가 됩니다. 요 컨퍼밍 뱅크는 제2의 개설은행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컨퍼밍 뱅크를 세울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수출업자가 신용장을 받았어요. 자, 받았는데 이 수출국이 이제 보면은 수입국의 뱅킹 시스템이 그다지 릴라이어블하지 않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뱅크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요건이 갖추어져서 어떤 그 은행, 특히 외국한 거래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죠? 정말 말 그대로 신뢰가 구축될 만큼의 어떤 그런 튼튼한 재정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그런데요. 미국에는 이제 그 어떤 은행을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죠? 미국도 사실 은행이 우리나라의 은행 설립보다는 오히려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은행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특별하다고 하고요. 그 뱅킹 시스템은 이제 보통 우리가 조금 제3세계라든지 뱅킹 시스템이 조금 열악한 경우에는 결국은 나중에 이 최종적으로 환음을 은행 간의 어떤 신용장에서의 최종적인 지급자는 애플리컨트죠. 그죠? 즉 수입업자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끝나는 종점은 뭐냐면 개설은행입니다. 개설은행. 그래서
내공은행에서는 나중에 게스은행에 돈을 요구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게스은행하고 그 다음에 고객인 그 애프리컨트하고의 문제지. 내공은행이 그 돈을 그냥 은행 간의 이거 신용청이라서 은행 간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당사자인 수입업자에게 뭐 달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 실질적인 신용시장에 있어서의 직업 어떤 그 시스템은 직업 어떤 플로우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거죠. 어디에? 게스은행에서 끝나. 근데 이 게스은행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뭐 힘들다, 뭐 좀 신뢰성이 없다 이러면은 나중에 결국은 매입은행은 이 돈을 갖다가 돈을 타간 베네피셜인 수출업자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어디셔널 리퀘스트를 합니다. 자, 컨퍼밍 뱅크를 하나 세워주세요. 자, 컨퍼밍 뱅크는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2의 게스은행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게스은행이 만약에 이것을 인수할 만큼 재정 능력이 나중에 안 됐을 때는, 그죠? 컨퍼밍 뱅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컨퍼밍 뱅크에 선택적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컨퍼밍 뱅크를 갖다가 세워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컨퍼밍 뱅크에서 제2의 게스은행이다. 그래서 게스은행이 하는 신용장상의 지급 확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약한다. 그 다음에 확인금액이 개입된 신용장을 확인신용장이다. 이게 확인은행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걸 갖다 우리가 확인신용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쵸? 확인신용장, confirming LC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용장 거래에서는 게스은행의 지급 확약을 토대로 모든 거래가 일어나고 있으나, 그죠? 게스은행의 지급 확약 능력이 미흡할 경우에 공신력이 더 높은 은행을 확인은으로 지정하여 게스은행의 지급 확약을 이중하게 된다. 이중으로 보완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게스은행이 지급 확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더라도 확약은행이 게스은행을 대신하여 수출업자나 그 밖의 당사자에게 지급을 이행하는 것이다. 무슨 알겠죠? 지급을 이행한다. 그것이 이제 소위 하는 뱅킹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컨퍼밍 뱅크는 수익자. 자, 그러면 이제 게스은행하고 확인 신용장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신용장 게스를 요청하면 게스은행이 확인 신용장을 갖다가 확인은행을 하나 컨퍼밍 해주는데 수수료를 더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해서 통지은행에게 이제 확인 또는 통지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인 또는 통지 요청을 다시 확인은행 또는 통지은행이 이걸 갖다가 이제 게스은행 또는 확인 또는 통지은행이 수익자에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컨퍼밍 해가지고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플로우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겠죠? 게스은행이 통지 요청을 합니다. 통지 요청을 하면 통지은행하고 확인은행이 같이 수익자에게 확인을 이제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잉뱅크가 있습니다. 페잉뱅크는 지급은행이죠. 뭐 게스은행을 대신해서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주는 은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급은행이 개입되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이다. 자, 무슨 말이냐? 원래는 누가 줍니까? 원래는 게스은행이 줘야 되죠. 그죠? 근데 게스은행이 이제 자기들이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때는 지급은행, 즉 페잉뱅크를 세워가지고 돈은 여기서 줄 겁니다. 라고 해서 신용장을 오픈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급은행이 그러니까 원래는 최종적인 페잉뱅크는 게스은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세운님 책임을 지는데 최종적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근데 만약에 지급은행이 게스은행이
개설은행이 수출국의 특정 은행을 직업은행으로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개설은행이 뭐, 다른 나라에 어떤 은행이 있다. 근데 이 은행 잘 알지 못해요. 그죠? 근데 이제 수출업자는 잘 못 믿겠어요. 그러면은, 개설은행이, 그럼 너희 나라에, 예를 들어서 B라는 은행이 있지? B라는 은행이 잘 알지? 그럼 그 은행에서 지급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바로, 수출국의 특정 은행을 직업은행을 지정하는 거죠. 보통 이럴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직업은행에다가 돈을 애프리컨트가 개설은행에 돈을 디포짓 해놓듯이 자기들도 똑같이 예탁을 해놓습니다. 그죠? 예탁을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직업은행과 개설은행은 예치환 예치환 거래은행 서로 돈을 이렇게 같이 갖고 있다. 서로 간에 이제 돈을 뭐냐면 이제 그 은행에 이 은행에 이제 개설은행의 어카운트가 있고 그게 돈이 꼽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서 돈을 꺼내서 그냥 대신 준다는 거죠. 직업에서 상대와의 예금 계정을 갖고 있어 시용장의 통지 및 기본적인 환거래 외에 서로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그죠? 은행을 말한다. 자, 개설은행은 직업은행의 자기 예금 계정에 신용장 등을 미리 예치하고, 맞죠? 똑같죠? 뭐 하듯이, 애프리컨트가 개설은행에, 미리 디포짓을 해 놓듯이, 그죠? 또 어프링 뱅크도 이 직업은행에 자기 계좌에다가 이 금액만큼을 다시 디포짓 해 놓은 거죠.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제시된 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개설은행 예금에서 찾자. 결국 이제 직업은행을 해놓으면 이 직업은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고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바로 내고 하면 된다. 무슨 알겠죠? 그러면 내고은행, 보통 내고은행은, 수출자가, 거래하는 은행인데, 직업은행이 되어 있으면 그 직업은행에 가서 바로 내고 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중간 관계에서, 어떤 세이브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까 페잉뱅크가 있었는데, 페잉뱅크인데, 디퍼드 페잉뱅크죠. 연지급 은행. 자, 이거 뭐냐. 나중에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음을 발행하지 않는 연지급 시용장. 자, 음을 발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였습니까? 격지간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갈 수가 힘들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은행이, 가까이 있다면 굳이 음을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받을 수 있는, 즉, 기한부 조건 거래에서 기한부 조건 아까 디폴트 그죠? 자, 외상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물건 받고 자, 그다음 물건 받는 동시에 인수를 하죠. 뭘 환원 인수하면 환원 인수는 뭐 내가 당신에게 줄 돈은 인정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환원 받고 대신에 돈의 지급은 환원 만기일, 즉 환원에서 정한 돈을 줘야 될 정서죠. 돈을 줘야 될 정서에서 정한 만기일. 거기서 바로 줘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줘야 될 거죠. 이 만기일, 그죠? 만기일에 이제 주는 경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음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왜? 이 연지급 은행 수출업자의 어떤, 그죠? 수출업자가, 연지급 확약서를 교부해 주고요. 연지급 만기일에 수출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연지급이라는 것은 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 일치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합니다. 그죠? 은행은 서류 심사 후 수출업자에게 연지급 확약서를, 자, 나중에 여기 오면 우리가 주겠습니다. 해주고, 연지급 만기일에 수출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연지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자, 개설은행은, 직업은행을 제시했죠. 직업은행은 가면 바로 거기서 내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직업은행 가서. 자, 근데 이제, 연지급은행에 가면, 연지급은행은, 서류를 매입하고 나서는 연지급 확약서를 줍니다.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 며칠 날까지 오면은 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만기일에 수출업자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틀린 점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연지급 확약사를 주고 그 만기일에 오면은 돈을 지급해주는, 즉 외상거래로서 지급해주는 그러한 것들의 차이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만기일에 개설은행 구조에서 직접 차기하여 내서 시용장 대금을 지급하도록 사전에 위임이 되어 있다. 사전에 위임이 되어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걷겠습니다.